교재 4장에 보면 아르키메데스와 집광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나오는데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부터 이어져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는 한 3000년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시 조선의 그 기록 연대가 한 1000년 정도, 500에서 500년 정도 되어지는 거에 비교하면 이집트의 왕조의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긴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조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왕조는 이 왕조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1에서 10왕조, 또 11에서 17왕조, 18에서 30왕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의 자식이 왕이 되어지면 그냥 그 왕조는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대통이 무너지고 다른 대통의 왕이 되어지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총 30번의 왕조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왕조의 바뀜 속에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조는 총 32개조 왕조인데 오늘 화면에 보면 30왕조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31, 32는 이집트인이 아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을 식민지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역사로 좀 안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자신의 국민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다스린 기간을 왕조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32왕조가 맞는데 이집트 왕조로 보게 되어지면 30왕조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조인 이 32대 2조 왕조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가 아닌 외부에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린 왕족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교재 41페이지 두 번째 줄을 읽는 것처럼 30년간 헬레니즘 과학의 최고 정성기였다. 즉,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또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였던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때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을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3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통치자들이 있는데 여성 통치자를 부르는 것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우리가 이제 왕이라고 부르고 또 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클레오파트라예요. 남자인 왕을 부르는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클레오파트라 중에서 7번째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32왕조 3000년의 역사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 이집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여 자살함으로써 이집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도 아까 이집트가 세 개의 왕조, 큰 왕조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세 번의 이런 큰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처음 이 로마가 기원전 8세기에 세워졌을 때는 왕정 국가였어요. 즉, 한 사람이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이런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에는 공화정 정치로 변화되어집니다. 공화정 정치는 뭐냐 하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원 내각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통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원전 1세기에 제정국가가 되어지는데, 제정국가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왕정국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정국가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제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왕정국가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 황제가 이 전체 로마를 다스리는 이제 시기가 바로 이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제정국가 시기입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기원전 214년에 이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로마와 이 카르타고라는 이런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니발 장군이 바로 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뛰어난 하니발 장군을 데리고 있는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싸웠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몇 번의 하니발이 뭐 이렇게 알프스 산맥도 넘고 스위스 산맥도 넘어서 여러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이 시대를 제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강력한 이렇게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41페이지 7번째 줄에 보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로마가 이겨야 되는데 카르타고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보면 이 하니발이 이런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로마를 공격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로마가 이런 이제 패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탈리아 반대 맨 밑에 보면 시실리라는 이런 지구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구두 앞에 있는 이런 큰 섬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시라쿠사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를 이제 로마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제 이 작은 이 시라쿠사를 침범하기 위해서 로마의 범선들이 이 시라쿠스 시를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쿠스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시라쿠스 해변에다가 뭐를 쫙 진열했냐면 이 직광경이라고 하는 큰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해서 이 직광경을 통하여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서 이 로마의 함선에다가 쬐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로 이 로마의 함선들 다 불태워서 이 시라쿠스가 그 정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우리 교과서에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이 직광경, 태양광을 이용하여서 로마의 범선을 불태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박혁여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또 여러 이제 무용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직광경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이고 또 전문가를 들여가지고 직광경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리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뭐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를 이제 불태우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 또 새롭게 더 크게 만들고 또 뭐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모아서 해보고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의 기술로도 안 되는데 아니 그 고대 시대에 그 거울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해서 로마의 범선을 한 개도 아니고 그 많은 범선을 불태웠을까 해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또 43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가 이제 아무리 이제 자신도 연구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로저 베이컨도 고정되어져 있는 나무도 한 1km밖에 있는 나무도 불태우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바다의 범선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나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 태울 때 보면 초점 맞추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초점이 딱 맞아야지만 저 불꽃이 나는데 배는 출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1km 밖에서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불태우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포탄을 파괴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여러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우리 교자에서는 이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는 직광경은 아무래도 과장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키메데스는 우리 교재의 44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주율, 우리가 파이라고 알고 있는 3.14084,50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육각형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이용하여서 이 원주율을 거의 근사치로 이렇게 소점 8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아르키메데스는 4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나선형 펌프를 개발하여서 이렇게 가물었을 때에 또 이 강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이 나선형 펌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라고 우리 교재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인 4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을 현실과 접맥된 기술적 사고의 풍부한 원천이 되었다. 즉 아르키메데스가 이론과 또 현실을 접목하여서 이렇게 혁신적인 이런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론에만 치우칠 것이 또 현실에만 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론과 현실이 함께 융합이 되어야 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여러 영향력을 보인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3장, 4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워크숍을 이제 하고 마칠 예정인데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이제 신문에서 우리나라 이제 13일 백신의 참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백신은 칭찬받을 일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량도 확보해야 되고 또 빨리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라는 것이 기간을 오래 두고 맞추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6개월 나에 한꺼번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 면역이 생기는데 이게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되어지면 앞에 만진 사람은 효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직 남아있으면 이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효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또 옮기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시간 지나면 올려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거서 백신을 맞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집중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전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또 나라면 나라의 전체에 있는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맞아야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 보면 내년 6월 달까지 이제 백신을 맞출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올해 내에 맞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안 맞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해서 우리나라가 좀 빨리 예산이나 또 우리 또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해서 백신을 빨리 맞아서 여러분 2학기 때부터는 좀 대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8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날짜로 뽑은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발매되었던 이 차트가 지금 29주째 이제 탑 50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신설 이래로 최장 기간 지금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제일 최근 정규 앨범이 4집인 영감 네버 오브 더 소울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앨범인데 이 앨범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의 책을 이 멤버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 곡이 바로 네버 오브 더 소울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나의 책을 읽고 이렇게 멋있는 또 음악으로 이런 걸 표현한 것을 되게 나는 기분 좋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가 참 K-팝이라고 좋은 이런 재능이 있고 또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탄소년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방탄소년단의 4집 앨범은 이렇게 큰 영향을 또 못 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또 이 책의 저자하고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인스퍼레이션인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들숨이라는 뜻입니다. 들숨이라는 것이 무엇을 또 전제하고 있을까요? 날숨, 들숨과 날숨처럼 이 영감이라는 것이 서로 호흡을 하듯이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하면서 이런 발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과제 끝나면 항상 동료에게 가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평가해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앞뒤에 있는 6명의 글을 잘 읽고 그 학우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몇몇 학우들이 아직까지도 이 취지를 알지 못하고 답글을 자기 글에다가 붙여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제 또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우리 동료들한테 가서 이 글을 읽고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짧게 한 문장 정도씩 이렇게 남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남기면 되는 거죠. 6명이 있으시 감명 깊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에게. 자, 오늘 이제 3주차 워크숍이자 우리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우리가 워크숍을 2번 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해서 낼 겁니다. 우리 20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빅뱅 이론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작년에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이 블랙홀에 대한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좋든 싫든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 빅뱅 이론, 그 다음에 2020년 노벨 물리학상 블랙홀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서너 줄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다, 물리학상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빅뱅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냥 여러분이 빅뱅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서너 줄로 요약을 해서 빅뱅이라는 이론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진화론도 괜찮고 창조론도 괜찮고, 오늘 자기가 나는 창조론에 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내가 창조론이었으면 이 창조론에 반대되어진 진화론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의도가 있다라고 상대평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제목에다가는 자신의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 나는 창조론에 조금 가깝다면 창조론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진화론을 좀 더 가치관을 삼는다면 진화론이라고 쓰는데, 제목에는 학번, 이름, 창조론은 창조론, 또는 진화론이면 진화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는 내가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한다 그러면 뭐 진화론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이 세계가 처음 시작되어진 것에 대한 유일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신문을 그거에 대한 기사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고 그것을 한 3줄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누가 빅뱅 이론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이렇게 줄이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내용에다가는 자신은 어떤 것을 나는 주장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기사라든지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3줄 정도로 줄여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학생은 자기가 쓴 그 번호 앞뒤에 3명에게 가서 읽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이거 참 잘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지지나 또 격려하는 글을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에 원래 조금 다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번 이름하고 지지한 이론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문 기사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진화론이면 진화론 신문 기사 해서 그거 그냥 스크랩에서 붙여놓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그것을 한 3줄 정도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이제 완성하면 되니까, 이번 시간에 완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할 학생들은 그냥 기사만 이번 시간 내에 앞으로 한 6분 내에 여러분이 붙여놓기 하면 이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에 그 3줄 요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앞뒤 6명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학생의 글에 댓글을 달면 여러분이 워크샵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6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워크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명 학생 중에서 이제 나는 진화론에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진화론에 좀 나는 이제 학교가 있다라고. 나는 진화론이 좀 가깝다 생각해서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나는 창조론이 그나마 조금 나에게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다, 창조론이다 생각하시는 분. 창조론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네이버라든지 자막 같은 데다가 풀어놓으면 지금 제 데스크에 기사는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그것을 붙여놓고 나중에 수정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워크샵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5분 안에 완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론 자료실에 제목에 자기 이름, 또 학번, 그다음에 자신이 지지한 이론 적고, 내용에는 지금 시간에는 자신이 주장한 이론에 대한 검색을 해서 복사에다 붙여넣는 것까지 하면 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이제 워크샵 추석 체크가 겸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